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나 오랫동안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타당한 것이다. 위니컷에 따르면 1차적 모성적 몰두 시기의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다. 1차적 모성적 몰두는 유아의 주관성을 발달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위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주관성을 잠시 포기하는 일종의 건설적인 광증이다. 가장 좋은 환경 아래서 어머니는 점진적으로 아기의 대리적인 자기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녀는 점차 자기 안전과 다른 걱정거리, 그리고 개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로 아기의 소망과 몸짓에는 덜 반응하게 된다. 그녀는 서서히 아이의 요구에 더디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반응의 속도는 점차로 더 느려진다. 점차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세계를 가져다 주는데 실패하게 되면 아기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다. 아기는 욕망한다고 곧바로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욕망의 대상을 창조해낸다는 그 전의 신념과는 달리 아기는 자신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의 욕망을 충족시킨 것은 그의 바램이나 몸짓이 아니었고 어머니의 반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외부에서 볼 때는 그가 처음부터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의존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세계가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욕망과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폴스 셀프, 그러니까 거짓자기하고 참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그 모성적 몰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자기가 있다고, 프로이드 같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없다고 봐요.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자아가 없다고 보는데 대부분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원초적이지만 원시적이긴 하지만 자기 혹은 자아가 있다고 봐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페어벤이 한 얘기는 우리는 대상을 추구한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욕동을, 그러니까 쾌락을 아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추구한다 하는 이런 관점이 대상관계 이론과 어떤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식한 정신분석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원초적인 자아가 있다, 자아나 자기가 있다고 하는 개념과 처음에는 자기가 없다고 하는 개념은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위니캇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는 처음 태어났을 때 뭔가 매 순간 이런저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험하는 주체가 어떤 통합된 혹은 어떤 응집력 있는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 경험을 했지만 이 순간에 경험을 하고 있다가 또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데, 아까 했던 경험과 지금 경험, 오늘 여러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자기라는 존재를, 자기는 이 아이는 잘 통합된 자기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 경험하기 다 내가 한 거라는 개념이, 내가 경험한 거라는 개념보다는 그때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다, 이제 이런 거니까 여기에서는 unintegrated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는 자아가 있긴 하지만 unintegration 상태에 있다. 비통합이, 통합되지 않은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자아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서 보여요.
저번에 공부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 리마인드 시킬게요. 위니캇은 신생아를 통합되지 않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순간들의 흐름 속에 표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유아의 마음속에서 소망과 욕구는 자발적으로 떠오르고 그것들이 충족되면 유아는 그가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부른 흐름 속으로 다시 녹아든다. 그래서 going on being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 얘기는 위니캇이 아이의 최초 마음 상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라인과 대조적으로 그는 유아가 파편화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며 공포에 압도되는 일 없이 융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 엄마로부터 융합 상태로 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육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는 퍼스펙트하고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생기죠. 멜라니 클라인이나 페어벤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이고가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처음에 이고가 있는데 이고가 배드 아브젝트나 굿 아브젝트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셀프 자체도 그 셀프, 배드 셀프로 쪼개질 가능성들이 보고 있는 거죠. 대상의 분열이 결국 자기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멜라니 클라인이 대상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상의 분열이라는 것이 결국은 페어벤이 얘기하는 자기의 분열을 가져온다는데 페어벤과 같은 어떤 입장을 나중에 취하게 페어벤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멜라니 클라인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분열된다고 본 거예요. 좋은 경험하고 나쁜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걸 경험하는 자기가 좋은 자기, 나쁜 자기 이런 것으로 체험될 수 있다고 봤는데 페어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센츄럴 이고라는 게 있는데 이 센츄럴 이고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마음, 바람나서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마음, 이게 리비도적 이고라고 그러고 자꾸 거절 당하면서도 쫓아다니는 그 나쁜 대상을 쫓아다니는 그 마음, 이걸 반리비도적 이고라고 이렇게 해서 리비도적 이고하고 반리비도적 이고 그리고 센트럴 이고 이 세 가지 이고를 얘기를 해요. 페어벤은. 그래서 여기서 분열 상태를 얘기하고 센트럴 이고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일부를 쪼개내서 그걸 억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의 세계라니 이 두 가지는 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쪼개진다는 개념하고 여기 위니캇이 얘기하는 위니캇이 봤을 때는 처음에 아이는 신생아가 분열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경험 매 순간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들을 그때그때 하지만 이것이 통합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우리 번역자가 번역을 했는데 going on being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있다. 지속되고 있는 존재가 있긴 한데 이 존재가 통합된 그러니까 그때그때 경험을 하다가 다시 이 표현 자체가 유아는 자기의 어떤 욕구가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떠오르고 충족이 되면 유아는 그가 위니캇이 부른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흐름 속으로 다시 녹아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추상적인 얘기인데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비잉이 있는데 이 비잉 자체는 going on being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걸 언인티그레이션한 이 통합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 뭔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얘기죠. going on being이면 계속 자기가 통합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상반되는 용어들을 썼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좀 위니캇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경험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서브젝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아라고 부르건 자기라고 부르건. 그런데 아까 경험한 거고 지금 경험한 것이 뭔가 통합되지 이전의 상태의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너무 빨리 통합되는 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이 트루 셀프가 성립이 안 된다. 참 자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게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트루 셀프라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이걸 통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자아가 어쩌면 여기서 대리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이는 아직 응집력이 있는 통합된 자아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경험을 가져와서 엄마의 눈을 쳐다보면서 자잘자잘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아이가 경험한 것, 느낀 것을 다 이걸 컨테인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언어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자기 체험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자체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초기에는 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가 자아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약하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보조자 역할을 옥실리어리 이고라고, 처음에는 서브스티튜트 이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의 자아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있긴 하지만 아주 미약할 때는 엄마가 거의 대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서브스티튜트 이고 대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조금씩 철이 들면서 자기라는 자아가 약간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니까 엄마는 이때는 보조자 옥실리어리 이고로 남는 거죠. 그러다가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되면 이때는 아이는 자기의 통합된 이고를 가지고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엄마는 아이를 돌보던 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통합된 상태를 너무 빨리 우리가 통합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무리가 생긴다고 하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아기는 그 비통합된 상태에서 스스로 점점 자라서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엄마는 하나의 좋은 환경이 돼줘서 아이 것을 그냥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아이의 아직 이고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이건 이런 거야,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너는 이렇게 느끼는 거야,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이런 매 순간의 경험이 중심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는 자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자, 폴스 셀프가 여기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위니카스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트루 셀프다 혹은 리얼 셀프다, 참 자기다, 참 자기라고 할 때 혹은 오센틱,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본래적 자기, 오센틱 셀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스폰테니어티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움, 자발성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생겨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나 이게 존중돼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 이게 폴스 셀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 위니카스의 견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멜라니 클라인이나 페어벤 입장에서 처음에 이고가 있는데 환경이 나쁘면 이게 부셔진다는 개념을 여기에서는 분열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위니카스의 견해가 나는 그건 맞다고. 처음에는 아직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직은 이고가 형성이 안 됐다고. 형성이, 그러니까 고잉 온 빙이라고 하는 게 마치
아직 제작 공장으로 치면 아직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죠. 아직 완성된 제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형성돼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 속에서 아직 쪼개진 게 아니라 느슨한 경험들을 가진 이 자로서의 경험이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서 있는데 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점점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아이의 여러 발달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기라는 존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자기의 자아나 혹은 셀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아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자기의 독립된 자아로서, 말하자면 응집력이 있고 독립된 자아로서의 기능이 아주 미약한 이 초기 시기에 그 역할을 떠맡아 주는 게 모성 몰두라는 프라이머리 머터널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1차적 모성 몰두를 통해서 엄마가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아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아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아기의 이고 역할을 본인이 떠맡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일은 다 거의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아기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기가 점점 자라고 자기는 점점 그 아기를 돌보는 입장에서 후퇴해 나가면서 서서히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간다 하는데 이때 이 성장을 지나치게 촉진시켜버리게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빨리 분리개발을 시켜버리면, 너무 빨리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직 자연스럽게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 아이는 계속 자기의 참 자기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폴스 셀프, 거짓 자기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마주해서 살아가려니까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잘 할 수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상태로 세상을 살게 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생긴데 이걸 거짓 자기 장애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로 보여요. 그걸 이게 거짓 자기 장애라고 부르건 아니면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인오센틱 셀프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 안의 체험 중심으로 해서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때 좋은 환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아이가 하지 못하는 통합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과 침해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돌봄과 침해를 구별하지 못한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돌보지만 아이가 아이 스스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인 도움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엄마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침해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의 발달이 정지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아이 스스로 자라야 되는데 엄마의 지나친 개입이 생기게 되면 아이의 독자적인 어떤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술이고 그 임상에서 여러분이 내담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담자 안에 있는 힐링 파워가 작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방식으로 이거를 도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치매적인 어떤 상담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우리가 이론으로 알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계속 도전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예전에는 위니카스 비통합 상태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성 몰두 시기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의 어떤 어떻게 병리적인 것이 됐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됐던 과하게 그 비통합 상태를 엄마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통합 상태로 너무 이르게 이끈다던가 이랬을 때 오는 거짓자기의 발현들. 근데 그게 사실은 임상에서 저 또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초기 박탈로 왔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보기에. 근데 그 상태를 견뎌주고 엄마 모성몰두 역할을 그 시기에 했던 그 엄마의 역할을 치료자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자 또한 그 상태를 과하게 통합 상태로 이끌어서 침범한다거나 침범적으로 엄습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요즘에 좀 많이 들어져요, 제가. 그게 그 아이의 거짓자 자체가 그때 그 모성몰두 기간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누군가가 그 아이한테 어떤 촉진적인 환경보다는 되게 침범적으로 와서 통합을 시키려고 했던 시도일 수도 있잖아. 우리 네, 위니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으로 쓰면. 좋은 뜻에서 아이들보다 빨리 더 똑똑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양육자는. 그래서 저도 진짜 내담자가 침묵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담자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과한 액팅아웃이라든가 이럴 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또 기질도 있잖아요. 어떤 성격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순간순간 나는 그걸 굉장히 견뎌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되게 침범적이고 되게 이 아이를 침습적으로 내가 아이가 됐던 우리 어른이 됐던 어른도 이제 초기 박탈이라면 사실 심리적인 거는 베이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네. 네, 그 상태에서 되게 많이 내가 침습적으로 다가갔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피통합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걸 누리고 경험해야 할 시기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고 자체가 자발적으로 그 통합 과정을 이끌어야 되는 건데 자신이. 근데 그걸 내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침범적이어야 되지 않은 이 사람의 발육 촉진적인 환경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환경이 돼줘야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임상 구체적인 임상에서 어느 지점까지 어떤 인터벤션까지가 그렇죠. 이분을 침해하지 않고 이분 스스로 자활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분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도 아무리 오래 임상을 해도 항상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분들에게 이 정도 인터벤션은 저분이 자유스럽게 스스로 통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니멈으로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거기서 굉장히 큰 어떤 저항이 와요. 그래서 보통 분은 그 정도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왜 이 상담을 저한테 좀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격려하는 말을 한두 마디 했다가 지지적인 발언을 했다가도 그 지지적인 발언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는 튕겨져 나오면서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고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컴플레인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임상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는 그때마다 우리가 물러서면서 그분의 정서를 안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분이 보드라인 상태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개입할 거 10 중에 내가 3만 했는데 이 3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갔을 때는 내가 2로 줄이고 경우에 따라 1로 줄여야 된다. 그걸 또 견뎌낼 수 있으면 7, 8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번 임상 상황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성도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도 어디에도 일제히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과서로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임상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분하고 상태를 타진해 가면서 내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조심하고 어쩔 때는 또 조금 이분이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보고 근데 그 배려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라는 어떤 해결 중심 상담으로 가게 되면 여러 번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앞으로 내 숙제 내줄 테니까 한 달 후에 이렇게 결과를 봅시다라고 몇 번 만나고 나서 이렇게 주고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없기 때문이에요. 해결 중심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은 해결 중심 상담을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지금 참 우리 다음 학기에는 내가 7월에 강의를 시작할 텐데 다음 학기에 우리 수요일 둘째 시간에서는 진단과 평가를 할 거예요. 그 교과서 어제 도착했어요. 김 목사님도 어제 저하고 만나서 저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진단과 평가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진단과 평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너무 진단을 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과 평가를 가르치고 나중에 케이스 프레젠테이션하고 거기에 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멘트 하는 걸 들으면 너무 이거 잘 가르쳐가지고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이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하는데 임상가가 지금 헤매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고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럼 여기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때는 이런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분은 스키조이드한 퍼스펙트로 봐야 되지 않나? 또 다른 쪽 그분은 보드라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쪽으로 포뮬레이션을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비판적으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게 보드라인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보드라인 속에서 천차만별이고 스키조이드한 것도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보드라인도 미국 사람이에요.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한 거지 그 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각각 다르다니 개괄적으로 큰 어떤 아웃라인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르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데 우리가 진단과 평가에서는 뭐냐면 통계학을 중심으로 스태티스틱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물론 정신역동적인 부분까지 이 얘기를 정신역동적인 부분에 접근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DS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스태티스티컬 매뉴얼 비슷한 통계적인 매뉴얼. 그 어떤 증상 중심으로 이렇게 막 분류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신역동적인 부분도 섞어서 이렇게 진단 매뉴얼을 만들. 근데 진단 매뉴얼 자체가 DSM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이 마치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것만 연구를 잘하면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류라는 건 정말 편의적인 거죠. 그 분류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없던 분류가 다음에는 생겨나고 있던 분류도 다시 통폐합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분류에 따라서 사람을 계속 내가 쫓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그 개념에 속아서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직하게 이게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임상을 할 때는 그걸 내려놓고
선입견 없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는 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는 못하는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만 그 충분히 한 공부를 내가 겸손하게 내 안에 가두고 내담자를 볼 때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진단 중심으로 가버리면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매뉴얼에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분은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라고 하면 내가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성희 주님의 어떤 임상 경험 속에서 그 좌절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임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하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진다고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더 센서티브해지면 역전을 더 많이 느끼니까 더 페인풀해지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좌절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경험했을 그 경험을 내가 우선은, 뭔가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되게 침범적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우선은 이제 교수님이 아까 진단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담사들이 그 진단적인 것들을 안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이걸 막 접근을 하려고 하고 이 태도는 사실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훈련들은 사실 임상에서 정말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조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과정은 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그냥 일부러 고치세요 그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걸 어쩔 수 고쳐줄 없이 누구나 수밖에 하게 없는 되는 거예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불가피해요. 네네.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되고 진단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스키저리 공부하면 모든 사람이 스키저리로 보이고 강박 공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강박증 환자로 보이고 이제 이렇게 그 과정들을 누구나 거쳐.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또 어떤 균형을 잃고 확대돼 크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가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어떤 우리의 그 경험이 늘어나면서 점차 숙성돼 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상담사나 치료사나 분석가나 모두가 어떤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지 결코 완성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이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게 난 메스터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분은 은퇴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로 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임상가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해지려고 하면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한 불가피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내담자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비한 존재니까 알 수 없는 과학적인 대상이 아니고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놓고 세상 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나침반이 없이 어디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임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요. 이 대상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자기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컨테인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여요. 말씀하시는 걸 듣는 동안 최근에 겪었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신 분이 그 설교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에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런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우는 것에서 신앙이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죽어서 내 고집이 적고 이렇게 내 고집이 없어지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였는데 십자가를 보고 울지 말라 그랬다는 그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본인은 여기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직 그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신앙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이 십자가 보고 우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난감한 거죠. 그렇다고 그런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가 아닌데 그분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메시지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목회자한테 설교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오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할 때 뭐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어라든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네, 한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사실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성장을 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도 상처를 받거나 이게 이 저항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성숙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참 방법도 어렵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에게 나가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는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또 다른 차원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래요.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입장이죠. 단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원투원 상담의 경우에는 거의 조율이 가능한데 많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입장에서 누가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51%가 오케이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이고를 가지신 분을 보호하는 이슈하고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는 이 역할은 조금 분리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위니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외부 세계. 아이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점차 세계에는 자기 이외에 많은 대상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해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일루전으로부터 벗어남이죠. 근데 그 일루전은 나쁜 일루전이 아니죠. 아이는 그 시기에는 그 일루전 속에 살아야 된다. 그 판타지 속에 살아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판타지 속에 사는 아이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느끼고 사는 그 시기를 엄마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항상 나타나주는 존재고 그래서 자기가 전능하다고 느끼는 이 시기들을 잘 보호해주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엄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는 원래 있었던 건데 자기가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엄마는 항상 있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준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주관주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생각 중심으로 하게 되면 외부 세계라는 게 내 생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이 세상을 파악하는데. 그런데 세계는 원래 있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데 내가 가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표상이나 나의 언더스탠딩 중심으로 세계에 투사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는 원래 있었던 외부 세계를 중심으로 내가 이걸 이해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출발하더라도 다 어려워요. 결국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미 쪽에서는 주로 외부 세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대륙 철학 쪽에서는 우리의 내부의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서양 철학이, 근대 서양 철학이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르네 데카르트가 한 얘기가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I'm a thinking thing이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사람만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하이데거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분이 길 가면서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오늘 사무실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차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미리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매번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출근을 하고, 일할 때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메모해가지고 그대로 일하는 건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은 대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식사하자마자 출근하는데, 출근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죠. 자연스럽게 가서 내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내 차를 운전하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늘 무슨 일을 특별히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사무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 준비 없이 다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익숙한 일들은 그냥 이미 어떻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운전하는 방법, 내가 터득하고 운전할 때마다 오늘 어떻게 운전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거의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죠. 이런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냥 사물을 볼 때는 연구 대상으로서 사물 정도,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저건 뭐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 않지만 그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김성신님이 쓰고 있는 펜을 내가 잡을 때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데 펜이 어디 있지 하고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쓸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펜을 쓰고 있죠. 내가 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 펜을 생각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의 이름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세계는 이 어떤 도구의 체계가
돼 있는 거. 내가 집을 하나 지려고 하면 집을 짓는 데는 거기에 어떤 판지가 필요하고 지붕을 하고 뭘 하는데 그리고 못을 박으려면 못을 박는 장도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못을 박으려고 하면 그냥 목수는 자기가 필요한 장도리 꺼내서 그냥 하는 거지 장도리를 내 장도리가 이게 적합한 거야 아닌 거야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거 써도 되는 거야 그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가 프로이드처럼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상학 쪽에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대할 때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의식 없이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은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은 행동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요. 어떤 면은 우리가 허나 이렇게 이런 얘기 우리가 막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산다고 하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 없이도 대부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존재인가 행동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 생각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근데 그때 행동을 하는데 심사숙고하고 배려하고 하나 연구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 그 사회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배경에 있는 사회 규칙이나 널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연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터득해 가지고 있는 게 이 문화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몸에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득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룰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새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미국에 오는 제가 초기에 미국에 오는데 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공항에선가 거기 가서 그때 커피를 사러 갔나 무슨 주스를 사러 갔나 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부딪힐 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줄을 서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서 저쪽에 줄을 쓰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 줄에 라인업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심결로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그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을 쓰는데 나는 이 문화권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 행동 양식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자기 것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죠. 매번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수레를 그냥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하는 역할도 있지만 행동하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하는 방법,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룰로서 체계된 그물망이라고 보이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했더니 어떤 자재가 얼마가 필요하고 하는 거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그때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목수가 아닌 사람이 어떤 자기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 연구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연구하려고 하니까 엄청 시간도 들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더
경비를 줄일 걸로 하는데 자기가 집을 지면 훨씬 더 비싸게 맥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엄마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 거잖아요. 엄마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문화권 속에 들어온 거죠. 이 문화권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 속에서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체득된 어떤 노하우고 어떤 것은 이건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들인 거죠.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체득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폴스 셀프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난처한데 실존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외부에서 강요된 것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라는 의식이 없이 자기가 불편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상관없이 계속 어떤 내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어떤 본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 방식이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가 성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는 방식과 더 좋은 방식은 없을 것인가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폴스 셀프하고 트루 셀프 이분법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이 폴스 셀프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회 관습을 가져온 거라고 보고 우리가 관습대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는 가을이면 강남으로 날아가는 제비떼하고 내가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제비가 태어나서 강남에 오고 가다가 어느 날 그냥 가는데 독자적으로 자기가 내가 왜 이게 남쪽으로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제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회 관행은 그렇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 존재에 대한 의심을 내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인과적인 원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자연스러움, 자기의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경우에 이분이 왜 힘들어하는가?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컨테인해주고 정서적으로 표현해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기법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이분 스스로 그 환경만이 아니고 결국 내가 그 환경 속에서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도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환경이 이런 사고에 이렇게 어려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선택의 길도 없고 나는 그냥 괴로운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살아간다는 이런 개념인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든 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자체는 내가 선택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구성해 간다고 하는 이런 자각이 생겨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야만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책임을 지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삶 자체를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잘 책임져 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책임질 사람이 자기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그걸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